김준일의 뉴스공감. 매주 목요일 펼쳐보는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오늘부터는 새로운 연재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제는 입시 3부작인데요. 우리의 입시제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에 관한 문제까지 폭넓게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입시의 변천사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수능시험의 설계자로 불리는 분인데요.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낸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이 이제 뭐 수능시험의 설계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방금 소개를 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대 원장, 이게 원래 전신이 국립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었던 건데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 바뀌기 전에 제가 거기 국립교육평가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바꿨죠. 그렇군요. 민명기구로.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인가요?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와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그 학교 교육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시행하는 그런 기구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현재 그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이나 평가에 관련된 거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연말 연시가 바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 과정,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치러지기 직전까지, 그리고 수능 이후에 또 무슨 이게 오답이 있네 없네 막 이런 거 다 검증하고 그러려면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는 뭐 교사 임용고사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시험을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많은 거를 그걸로 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제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초대 원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봤고, 오늘 이제 입시의 변천사 얘기를 들으면서 입시 철학에 대한 얘기까지 좀 폭넓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시제도, 저는 이제 학력고사를 봤던 사람이고요. 수능은 보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다 몰라요. 예, 우리나라 입시제도를 그냥 옛날 거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 해방 이후 것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가 처음에 그 대학이 모든 것을 관장해서 입시를 치렀습니다.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학이 주체가 돼서 했는데 자체 선발, 자체 선발을 했는데 대학 입시의 공공성이 그때도 금방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뽑고 이런 사람을 안 뽑느냐. 그게 문제가 돼서 국가가 조금 통제를 하고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강요를 하다가 보니까 또 국가가 주체가 돼서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해서 그다음에는 국가하고 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걸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1981년도에 완전히 국가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도 하기는 했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그 대학을 통해서만 했지 실제로는 국가가 다 관장을 한 셈이죠. 그렇게 관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역시 또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대학 뭐 연합고사, 자격고사, 예비고사, 아까 말씀한 학력고사, 뭐 대학 수학능력시험, 뭐 사정관 입시 뭐 등등으로 계속 바뀌어져 왔지만은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입시가 사회적 선발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문제가 되고 뭐 사교육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특히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특별전형제도라는 걸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1953년도에는 아예 제대자 우선 입학시키는 제도도 있었고. 제대자 우선이라고 군 제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공식화는 안 했지만은 대학별로 압력을 넣어서 여성 우선 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성 우대한 거는 그냥 여성 우대한다 그러면 또 사회 공공성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특정 학교에서는
아예 그 이 입학 시험에 시험을 보는데 남자는 수학을 보게 하고 예. 여자는 가정을 보게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정의 평균 성적은 80 몇 점이 나오고 예. 수학의 평균 성적은 30점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한 50점 가산점 주는 거랑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 우대한 경우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그 시절은 워낙 여성의 대학 진출, 사회적 진출률이 낮았기 때문에 예, 낮았지만은 이제 일부 학교는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좀 적은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실업계 출신자를 좀 우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과대학에 실업계 출신을 일정 비율 넣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공대에 이 공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한 공고 출신을 예, 공고 출신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저 그 농어촌 출신 그 한 게 있었죠. 예. 농어촌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농어촌 특별 전형. 예. 예. 그거 했는데 사실 농어촌 특별 전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농어촌에서 다 우수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대학에 갔었는데 예. 이게 다 잘하는 뭐 S대학으로 다 몰려가지고 서울대학으로 다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딴 사람 그 학교는 또 다시 어려워졌죠. 그 지방.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종의 인재 유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되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 거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시험 전형도 있었죠. 무시험 전형이라는 게 고등학교의 그 성적 순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뽑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60년도에는 꽤 유수한 대학들이 그냥 그 학교에서 몇 등인가라고 하는 등수만 가져가면은 이 1차 선형 방정식을 하고 거기다 넣으면은 그냥 당락이 결정되는. 예, 예. 그러니까 금방 또 문제가 생기죠. 그 학교를 가는 사람 이외에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은 시험을 봤으니까 예. 그 사람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하더라도 1등서부터 몇 등까지는 서울대학에 갈 사람은 아예 빼고 이런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만족한 걸 얻지를 못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다형 시험 문제 이런 걸 많이 이제 바꿔줬잖아요.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선다형 시험 문제. 예, 지금 선다형. 말자 오지선다형 같은 오지선다. 예. 예.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는 어디든지 다 구술 시험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구술 시험으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문식으로 논술 시험을 봤다가 예. 논술 시험을 하는 게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갖고 선다형 시험으로 했다가 그러다 다시 문제가 되니까 구술 시험으로 했다가 논문 시험으로 했다 또 구술 시험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구술 시험 쪽에 많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지금 기업체에서 시험 보는데 이제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다 면접 중심이지.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공공성을 해치는 거냐 해치지 않는 거냐에 대한 거는 여전히 논쟁이 되지만 예. 하여간 그 대학 입시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밤을 새도 안 될 것 정도로 이야기 못다리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이니까 진도를 예. 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이 입시 제도가 뭐 언론에 따르면은 18번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뭐 디테일한 것까지 따지면은 훨씬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특히 최근 세대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본고사였고 예. 82년부터 이제 93년까지 학력고사, 예. 94년부터 수능. 예. 그럼 학력고사 제도는 거기에도 이제 88년부터는 또 선지원 후 시험이었고 뭐 이렇게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 배경 이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학력고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예.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완전히 외우는 능력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암기 위주 교육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학력고사를 봤는데 이거를 이름 명칭을 암기 과목이라고 아예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를 다 암기 과목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암기 과목으로 분류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건 뭔가 하면은 그걸로 들어간 사람한테 나중에 첫 번째 수능을 보이면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사실은 80몇 년부터 여러 차례 7차례에 걸쳐서 그 실험 평가를 했었는데 예. 그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암기한 내용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이 가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암기한 것이 어느 정도 잊어버리는가를 그 교육 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한 걸 보면은 대개 암기한 거는 70%를 잊어버립니다. 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4학년이 돼서 다시 그 시험을 보면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암기라는 증거죠. 다 잊어버릴 걸 가지고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보면은 기억나고 그런 긍정적인 거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암기라는 것이 완전히 뭐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암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결국 잊어버리는 것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생을 뽑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머리가 예. 안 좋군요. 그래서 그런 교육만 받아서 그런지. 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암기 교육 위주 교육을 좀 탈피해 보자.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문제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대학의 성격과 관계되는데 이 사회가 어떤 걸 원하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입시제도에 관한 거는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입시제도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달라집니다. 예. 입장이 달라져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입시제도를 만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40%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념적인 차이가 있고 예. 그거에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완전히 합칠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치도 이념적인 차이가 극복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입시제도 그런 것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죠. 예. 예를 든다 그러면은 유럽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하기 때문에 미국식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일부러 요즘도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 뭐 이런 아니 건가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 예를 들면은 이 대학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국가가 관장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라는 게 다 국가가 관장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불란서 뭐 저쪽 그쪽에 있는 나라들 영국까지 포함해서 거기는 사립학교가 있어봤자 한두 개밖에 없다고요. 전부 다 국립이지. 예. 국립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에서 관장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국가도 하는 게 아니고 사립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묘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대학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거를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뭐 예. 당연히 역사적 맥락도 있고 교육 과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대학 그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입시제도 아니 대학의- 입시가 아니라 대학이 대학이요? 어떤 예. 곳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전에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늘 능력주의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수의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사회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하면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해당 연령 인구의 30% 이내가 돼야지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하지. 지금과 같이 거의 90몇 프로가 대학에 가는데 그걸 엘리트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 공식적으로 한 70% 정도 나오죠. 요즘 대학 진학률은. 예, 예.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실제로는.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데 갈 수 없는 사람은 없죠. 그냥 예. 일부러 특정 대학 아니면 안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특수 계층 집단에 대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교육 내용도 지도자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을 뽑는 것도 능력주의 입장에서 뽑았습니다. 이제 능력주의도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이 이 대중지향 교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산업사회나 직업에 알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은 예. 뭔가 하면 산업사회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로 직업인으로 양성될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보통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것도 50% 이내일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일종의 보편지향적인 교육을 하는 건데 이건 네. 50%가 넘으면 보편적인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준칙주의라는 걸 적용해갖고 대학을 엄청 늘렸습니다. 예. 엄청 늘려서 결국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뭔가 하면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가 대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한동안 우리나라도 대학에 들어가면은 교양교육 하고 교양대학이라는 걸 뭐 1, 2학년 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유럽에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1, 2학년이나 3학년까지도 그냥 교양교육으로 하는 데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당 진학률이 만약 아까 70%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보편적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도 되고 뭐 그 보편적인 교육도 되고 뭐 이런 여러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교육을 대학을 규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고 그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성적 중심의 선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선발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선발이 얼마나 공정하느냐, 교육 기회에 어떤 형평성이 있느냐, 중등교육 정상화에 이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입시 제도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지금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예,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엘리트를 양성 대학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이냐 아니면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이냐 아니면은 교양인. 보편적인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냐 이 시각차에 따라서 계속 입시 제도는 변해왔고 예.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있었고 예. 그러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수능은 그러면은 어떤 거를 지금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가요? 두 번째 걸 원래 생각을 했는데 직업인들. 예. 예. 그런데 이제는 교양인을 양성한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예. 로 그렇게 보는 생각하는 거군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이라는 게 무엇냐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우, 교육이 뭐냐를 네. 가지고 오늘 예.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 예. 이렇습니다. 교육을 기능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교육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예.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다는 것은 교육을 기능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공부는 왜 하느냐 그러면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에서는.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지만은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걸 목적론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공부는 왜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건 옛날에 60년대 초에 그 서울대학에서 어떤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와서 예. 그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론 물리학에 대한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걸 공부하게 됐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다. 근데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은 왜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대답을 하면 재밌어서 하는 거지 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이거랑 똑같죠. 알겠습니다. 왜 그 등산가한테 산은 왜 가느냐 하면 예. 산이 있어서 간다는 그러니까 말은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자아 실현을 위해 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 좋아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네.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뭔가 하면 학생들이 그 실제로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세 번째가 조작적 시각이라고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뭔가 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게 지르냐가 아주 핵심입니다. 행복하냐. 예.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걸 뭐라고 하면 학생 중심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근데 이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시제도도. 그리고 예.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학생 어떤 학생을 뽑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대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하면은
못하는 사람을 들여다가 잘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뽑은 사람을 어떻게 잘 길러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뽑는 절차는 중요한 게 아닌데 대학은 다 뽑는 절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수능 점수 좋은 애들만 뽑으려고 예. 혈안이 돼 있는데 예. 사실은 내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충실하느냐 이들을 잘 좋은 교육을 받게 해서 사회에 잘 진출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외국 학생을 들여다 교육을 할 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그냥 지금 있는 건 놔두고 가르치면 말 못 알아듣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려면 말 알아듣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들여다가 예.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알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예. 그냥 좋은 학생 들여다가 가만 놔둬도 잘하게 예. 이런 걸 너무 강조하고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 진짜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큰 실수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이상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남은 시간이.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기자가 교육제도는 왜 개편 안 하느냐 이걸 플랜이 뭐냐라고 하니까 교육제도는 이렇게 바꾸면 이 사람도 난리 저렇게 바꾸면 저 사람도 난리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들 빵 터졌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40% 지지를 못 받는다는 아까 뜻이 전에 뭔가 하면은 그 말씀하셨어요. 그 기본적인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점의 차이들, 예, 입장 관점. 차이들.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민주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유럽식을 택할 거고 예. 자본주의적 가면 미국식을 택할 텐데 그건 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차이가 뭐 그 교육을 보는 시각, 평가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다 다른데 그런 것을 하나 쪽으로 다 모아가지고서 하게 되니까 예.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수능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수능을 조금 개선을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능이 학력 검사화 됐는데 예. 그거는 원래 목적하고 아주 180도 다른 거죠. 학력 보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능을 만드는 셈인데. 아, 지금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돼 버렸어요? 그렇죠. 각 교과 영역 시험 보는 듯이 보잖아요. 예. 그런데 교과 영역 시험을 보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정식으로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다 봐야지 그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뭔가 하면 자연과학 분야를 얘기를 하더라도 예. 그 네 영역 중에서 문제 한 4-5 문제 내고 끝이라고요. 아.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영역을 재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검사가 아니어야 되는데 학력 검사화 알겠습니다.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러면 본연의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입시 3부작중 1부 입시의 변천사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와 펼쳐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입시 3부작중 2부는 다음 주에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입시의 불공정과 미래 방향성에 관해서 펼쳐보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매주 목요일에 펼쳐보는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입시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능력주의의 불평등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이 이야기 함께해 주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춘입니다. 예, 일단 그 저서를 쓰셨더라고요. 예. 시험 능력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뭐 이거와 관련돼서 좀 가지를 쳐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왜 제목이 시험 능력주의인지 이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한국의 청년들이 이른바 공정 담론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집착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인천공항의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반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의 이른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위 상승이나 계층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신화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시험 능력주의 중에서 특히 한국은 시험 성적에 의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여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예.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험으로 시험 성적 순서대로 학교를 간다든지 입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 같은데 예. 일단은 시험 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 책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뭘로 뽑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시험 성적으로 뽑는다라는 게 정착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이 사회가 믿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게 편법이라든지 말하자면 뒷문으로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입사를 시킨다든지 온갖 정치 권력이나 이런 부분의 편법이 그동안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승복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게 시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의 보루 같은 거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시험에 대한 과도한 말하자면은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 과부하라고 할까? 그런 현상들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에 우리 사회 이제 군사 독재나 이런 걸 거치면서 사람들이 겪었던 일상에서의 불합리함, 불공정함, 그다음에 이 불편 이런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이 과도하게 이제 이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그 신화라고 할까, 신비화라고 할까 이게 이제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더스코어가 의뢰를 해서 한국갤럽이 2022년 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면접 논술보다 수능과 같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더 공정한가? 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그렇다 19.4, 다소 그렇다 39.0, 보통이다 27.1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렇다와 뭐 다소 그렇다 뭐 이거를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다 합치면은 절반이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접이나 논술은 뭔가 연줄, 백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것들이 작동할 수 있지만은 시험은 어쨌든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니까 여기에서는 불공정한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결국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수능 쪽에 비중을 강화하게 한 이유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여기서는 수능에서는 수시 즉 학교에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자소서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의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이어스가 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이어스를 최소로 개입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바이어스를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수능 아니냐 예. 이런 쪽으로 가게 됐고 이게 입시 다양화라는 여러 가지의 명분하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방식의 선발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특히 어떤 일부 대학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 그 점수 급간을 굉장히 좁혀놓고 예를 들면 특목고라든지 저기 이런 쪽 출신들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이런 예. 조치도 취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수능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굉장히 논쟁이 붙었던 게 시험 성적을 그러면 공정하고 이게 계층 간의 차이가 안 나느냐. 오히려 여러 통계를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수능 성적을 더 많은 교습을 받아가지고 더 잘 보는 것도 통계적으로 뭐 입증된 바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논쟁이 붙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완벽하게 이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함이 있기가 어려운데 그런 어떤 사회적 불신이 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입시 불공정의 구조적 얼굴을 좀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교수님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증명된 사람이고 그에 따른 보상 격차는 공정하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비판해 오셨어요. 아까 전에 그 인국공 사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천국제공항.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의
청소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 청년들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좀 더 좀 보강 추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공정에 대한 집착이나 시험 능력주의의 집착은 사실상 이제 인국공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상위 10%, 상위 5% 학생들의 관심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이제 이 바로 시험의 공정성인데 예. 현실적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도 그렇고 지금도 입시도 그렇고 100% 시험이 공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보는데 준비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그다음에 물적인 지원, 기회, 부모의 문화적 자본 이런 것이 작용을 하는데 단지 그 절차적인 공정성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구조적인 불공정성은 일단은 언급하지 않고 예. 절차적 공정성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공정담론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허구성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난 그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너 능력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정당화의 측면이 강하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공정이나 불평등의 문제는 슬쩍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시험 능력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어떤 트렌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된다라는 뭐 여러 담론들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능력주의를 이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비판의 지점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두가 똑같이 뭐 소득을 가져가면 그건 공산주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좀 아주 오늘 관통하는 질문 같은데 이런 반론과 비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능력주의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번역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1951년에 쓴 책에 기초하는 것인데 예. 이거는 세습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세습주의의 불공정성에 비해서 능력주의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승복 가능한 합리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진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근대적인 세습주의를 넘어서는 근대적인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논리와 가장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완벽하게 능력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다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예. 그 점을 우선 인정을 하고 그럼 이 능력 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예를 들면 탤런트,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노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해지려면은 타고난 능력이 차이는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건 약간 하늘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타고난 능력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받는 거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노력의 부분은 분명히 보상이 필요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타고난 능력과 노력의 이 한 차이가 일정한 정도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과도하게 만약에 날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 조건에 가능하면은 조건의 평등성을 확보하려고 모든 국가 노력하죠. 예를 들면 뭐 공교육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자들에 대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특권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 완벽하게 능력주의로 벗어나는 건 어려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예. 뭐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배격할 수 없지만은 예.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이 시험 선수들의 특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사법고시의 젊은 시절에 20대에 합격을 해서 그중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는 사람은 평생 기득권을 누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그 이후에
노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측면이 있고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진보 정당이나 노동당을 하는 사람도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구조예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예. 이건 현저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비록 뒤떨어지거나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성취를 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한국은 과도할 정도로 이 대학 입시의 관문과 고시 합격의 관문에서 딱 제한해 버린다는 겁니다. 패자부활 계획 없다. 그렇군요. 예. 이게 한국만의 특수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좀 이런 게 있는 동아시아. 건가요? 동아시아. 예. 아. 중국, 한국, 일본의 특히 유교적인 전통하고 이런 식의 전통이 강한 나라, 관료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 예. 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관료 체제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관료 체제를 움직이는 원리에서 그 관료에 들어가는 관문 자체를 이 시험 성적 가지고 일정한 적에 통제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뭐 교수님께서 이제 진보 정당, 뭐 노동 운동을 하는 사람도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학력이 좋은 게 뭐 당연히 죄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은 심상정 전 대표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이를테면은 노회찬 작고하신 노회찬 전 대표도 고려대학교 나오고 다들 좋은 대학 나오셨네요, 그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 시험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정의 어떤 지배 세력이나 어떤 집단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더라도 스카이 대학 출신이거나 이쪽이면 사람들이 가산점을 프리미엄을 있는 거죠. 예. 그 프리미엄을 주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까? 판검사 출신들은 뭔가를 잘하겠지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은근히 내재화되어 있는데 은근히 내재화하는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서 계속 길러지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을 특혜를 준다든지 집에서도 자녀들이 여러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아들이나 딸을 특별히 부모님이 이뻐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온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런 시대가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기에 있을 때는 국가가 좀 팽창하고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임금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쉽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일종의 세습주의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능력주의가 계속 소위 말해서 시험 능력주의가 초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50년대 60년대 특별한 부자는 없었고 그러니까 약간의 경제력은 차이가 있어도 큰 문제는 안 됐는데 80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은 자산 격차나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은 스카이 대학 같은 경우도 부잣집 애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사법고시도 옛날에도 물론 약간의 그 경제력 격차가 학력이라든지 이런 데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예. 근데 그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훨씬 더 심해지고 그래서 부모의 어쨌든 문화자산을 부모의 학력, 경제적 자산이 자녀의 성취에 미친 영향이 2000년대 IMF 이후에 특별히 더 커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런 격차가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긴 해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의 입학생들은 확실하게 부잣집 애들로 채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도 보완 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어퍼머티브 액션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극적 우대 조치 그렇죠. 정도 되는데 예. 인종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인종 예를 들면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낮더라도 많이 이렇게 입학을 시켜왔던 게 하버드나 뭐 이런 뭐 여러 대학들의 그거였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들이 내가 이거 손해봤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나 뭐 하버드대 그런데 심지어는 승소했습니다. 대학이
차별하면 안 된다. 아시아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미국도 확실하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드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좀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데 예. UC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이 결국은 취소되는 UCLA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장학금 같은 걸 주고 이제 예를 들어 우대 조치, 빈곤층 조치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기는 한데 약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 부모가 동문이거나 그 대학 조지 부시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 이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호가 되어서 아이비리 대학 같은 경우는 부자들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미국도 50년대, 60년대는 좀 진보적인 흐름이 있을 때는 그게 작동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훨씬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군요.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이제 학벌주의는 대학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예. 왜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최근에 이제 문자 논란도 뭐 중대 출신 이렇게 뭐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막 의원하고 문자도 있었는데 학벌주의는 비판을 하는데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판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근데 사실 맞닿아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러면 학벌주의와 능력주의가 조금 다르죠. 학벌주의는 일종의 이제 그 특정한 학력 그 대학 졸업자들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자기들이 패거리를 형성해서 그 패거리의 관문을 굳게 성을 쌓은 다음에 다른 패거리에 다른 집단을 못 들어오게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훨씬 더 폐쇄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능력주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말하자면 이 사람들 입학 성적은 이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합리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학벌주의는 비판해도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참 비판을 못 하는데 그건 우리 사회에서 결국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런 논리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깊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구조적으로 저신뢰 사회라서 또 이게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능 시험이 생명을 다했는데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변별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 변별을 이거 말고 달리 합리적으로 변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뭘 어떻게 좀 바꾸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 시험 능력주의, 이른바 이 시험 성적의 우수자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과도한 특권을 줄여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한국의 이제 국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력기관에 가지고 있는 특권 자체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평생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번 수능 잘 봤다고, 예. 한 번 뭐 사시 통과했다고, 예, 뭐 예. 한 번 공무원 됐다고 예. 그런 모든 특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예. 번째는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이 성적이 뒤떨어졌던 사람들도 이 말하자면 패자 부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렛대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 이 학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취업의 기회라든지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결국은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어쨌든 차별, 비정규직 차별을 축소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과 이제 숙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많이 해주는 방식. 예.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외국에서는 뭐 10대 9라면은 우리나라는 10대 7, 10대 6까지 벌어지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더 구조적으로 학벌주의나 이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이런 기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임금이 중요하지만 꼭 임금만은 아닌 사회적 대우나 사회적 이른바 레퓨테이션, 평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관문을 계속 집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입시 3부작중 2부 입시의 불공정과 미래 방향성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펼쳐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입시 3부작중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교육대기자 TV의 방종임 대표와 함께 한국 사교육제도의 구조와 현실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매주 목요일에 펼쳐보는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입시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미래의 대안들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조선 에듀 편집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현재는 유튜브 교육대기자 TV를 운영하고 있는
방종임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조선 에듀라고 하면은 그 조선일보에서 교육 발행했던 교육 그 섹션이죠. 네. 섹션. 네네. 예. 거기 편집장을 역임했고요. 교육 전문 기자로 활동을 10여 년 동안 하고 지금은 교육 정보와 예. 부모님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 예. 대기자 TV라는요. 교육 대기자 TV. 네네. 이때 대는요 대신할 때입니다. 아, 큰 대가 아니라. 저 대기자님인 줄 알았어요. 유튜브상의 닉네임이고요. 예. 대신해서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이런 취지를 갖고 제가 한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대기하고 계신가? 아. 무슨 교육을 대기하고 계신가? 교육 뭐.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중의적으로 어쨌든 네, 하지만 맞습니다. 또 교육과 관련해서는 내가 대한민국의 대기자다. 뭐 이런 뜻도. 그러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도 나누고 있고요. 제가 책으로도 교육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며 교육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해서 교육 트렌드 책을 매년 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교육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도대체 네. 이게 언제부터 사교육이 시작됐고 지금 규모는 어떻고 지금 어떤 식의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뭐 데이터들을 좀 볼게요. 통계청과 교육부 조사를 보면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학령 인구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와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가요, 대표님? 사교육을 시작한 지가 언제였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희한테 사교육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교육비 참여율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증대, 확대면은 매년 달라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교육의 보조가, 공교육의 보조가 아니죠. 예.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불안을 먹고 사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 부모님들의 불안. 예, 우리 애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불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학생 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교육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학습량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경쟁의 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아이 요즘에 자녀가 한 명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한 명인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이 일찍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경쟁력이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예.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불안 강도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저는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숫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경쟁에서 탈락할까 봐 많이 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시는구나. 저는 그 부분을 많은 분들과 제가 교육대기자 TV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과 매일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댓글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걱정과 불안감이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남겨집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 일찍부터 시작을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요. 이게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예. 더 심해집니다. 그 사교육 참여율이 이제 80%가 평균이고 학교별로 보면은 초등학교가 87.7, 중등, 중학교가 78, 고등학교가 67.3.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사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유아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유아는 지금 이 사교육비 증가 추이에서 유아는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유아를 조사했으면 더 나왔을 거예요. 유아는 어린이집 보내고 뭐 이런 유치원, 거, 네, 뭐 예, 유치원 예, 보내고, 예. 예. 그러니까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들 맞벌이하고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 또 뭐 보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니라요. 예,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기본은 있고요. 아, 그 이후에 예.
5세, 6세, 7세, 8세는 학교를 가니까요. 예. 그 친구들이 방과 후에 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아, 방과 후에. 예. 근데 어린이집 미간 그것도 유치원에서 맞벌이 때문에 또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럼요. 일정 아. 부분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시니까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 역할도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교육을 단순히 불안, 뭐 우리 아이한테 학습을 더 시키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돌봄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전두환 시절에는 이제 과외를 금지하다가 네. 이제 뭐 89년부터 과외도 풀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원도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이거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법 제도가 바뀌어 왔는데 최근에는 4세,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4세 고시, 7세 고시로 일컬어지는 이 문제는 점점 더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 4세 고시, 7세 고시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4세 고시와 7세 고시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7세 고시는 유명한 영어 학원, 초등부터 시작하는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그게 마치 고시처럼 어렵다라는 의미로 7세 고시라고 불린 거고요. 예. 4세 고시 같은 경우는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모 영어 유치원. 지금 유아 영어 학원인데 제가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일명 영어 유치원이라고 영어 부르겠습니다. 유치원. 예. 영유에 합격하기 위해서 4세 때부터 5세에 영유를 가니까요. 4세 때부터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4세 고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이것을 막을 때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도한 사교육, 아이의 발달을 무시한 사교육은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걸 단순히 법으로만 예.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우리 아이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것을 막 그냥 법으로만 단순히 막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이런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 시험 보는 거를 막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맞아요.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해서 이런 레벨 테스트를 막자. 예. 물론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고민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풍선 효과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한 이 부분을 법으로 막는데 레벨 테스트를 보지 못하게 한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 레벨 테스트를 안 보고 아이의 상황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레벨 예. 테스트 반편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면접을 거 뭐 이런 본다든지. 거. 네. 아. 이런 일을 그러니까 저는 법 이상의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정말 창의적인 민족입니다. 네. 면접을 본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답을 찾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늘 저는 교육을 10몇 년을 봤어요. 그랬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뭐 입시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에서는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교육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빨리 바뀌었을 때 오는 풍선 효과가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모의 사회적 인식, 사회 인식 이런 게 더 수반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이제 저서도 출간을 했는데 네네. 한국 사교육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4가지를 꼽았어요. 대치동, 의대 블랙홀, 초등 결정론, 일타 강사. 이게 각각 어떤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좀 짧게 어떤 네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낸 책인데요. 제가 교육 트렌드 책을 매년 내고 있는데 작년에 화두가 됐던 4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치동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보다 대치동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이유가 대치동을 가보면 그게 더 체감이 되거든요.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학원 요즘? 수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관심도는 훨씬 더 많아진 게 대치동을 가면 다른 데는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대치동은 이마트라면 예. 다른 학군지나 다른 지역은
편의점이라든지 훨씬 더 개수가 많습니다. 선택권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에서 대치동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데 그거를 알아보거나 해소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돼 있는 거죠. 그게 대치동으로 몰린다라는 의미로 대치동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의대 블랙홀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의대가 증원된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더 많이 몰려서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요즘엔 재수생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N수생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더 많은 친구들이 의대에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초등 결정론은 이 부분 우리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이른 나이에 사교육을 시작하고 학습을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했었던 4세, 7세 고시 같은 거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등 결정론은 초등이니까 초등 때 놓치면 이거를 입시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입시에서 커버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초등 결정론으로 반호법을 쓴 거죠. 초등 때 결정이 될 리가 없는데 부모님들이 초등 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일타 강사는 작년에 많이 화두가 됐던 이렇게 사교육을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라서 일타 강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OECD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사교육비에 쓰는 뭐 비용이 압도적이고 또 사교육비 규모가 교육부 예산의 30%를 넘고 뭐 이런 정도면은 이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안을 먹고 자라는 시장이다. 뭐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좀 불안하죠. 뭐 이래저래 우리나라가 근데 굉장한 경쟁 사회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좀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게 되고 좀 아빠가 입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온 거예요.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특목고를 가야 되고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국제중을 가야 되고 국제중을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하다가 4세까지 지금 내려온 거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윗세대에는 정말 많았죠. 그 세대를 보고 자란 부모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공 방정식을 많이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 9월 11일에 있었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입시제도 뭐 변동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꾸면 바꾼다고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꾼다고 난리. 그래서 이거 답이 없다. 솔직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문제가 아닌가 이 사회에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저도 참 공감했어요. 뭐 이러면 누군가는 이게 완벽하게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과도한 경쟁을 바꿀 수는 있는 건가? 또 약간 도돌이표 같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안 바꾸시는 걸로. 바꿨을 때 우리가 풍선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바꾼 부분에 있어서 이 불안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이제 현장 취재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거 이제 이런 사교육 시장에 대하는 뭐 부모들의 뭐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을 텐데 이 부담감을 마땅히 지은 부모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참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결혼 안 한 세대는 저렇게 하는데 돈만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저출산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제 나름으로는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민의 해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렇군요. 제 나름대로는 교육 정보를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비슷하시네요.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답은 없고. 근데 저는 사교육비 얘기를 많이 오늘 주제잖아요. 사교육비를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사회의 부모님들의 불안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떨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 부분을 또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돼요?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초점을. 그러니까 개인의 부모님이 사교육 많이 쓰는 사람을 좀 탓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보다 그게 더 선행될 때 저희는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감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이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입니다. 자주 바뀌는 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다.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뭔가 대통령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많이 바뀌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라서
수능 이후로 뭐가 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부를 억지로 하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부모들도 자기 애가 입시에 근접하지 않으면 부모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담으로 첫째를 보내본 둘째는 더 잘 보낸다. 아. 첫째 때 노하우가 생겨서 예.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교육 정보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은 예. 입시 제도가 워낙 바뀌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 교육 정보의 격차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치동 학군지를 가면 저만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지역에 가면 수시에서 몇 번의 전형이 있는지 몇 번 쓸 수 있는지 단순한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렇다면 몰랐을 때 예를 들면 입시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변환 표준 점수, 일단 어렵죠. 예. 그랬을 때 딱 맞닥뜨리는 내가 그걸 모르는데 했었을 때 오는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들은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몰랐을 때 오는 불안감. 그게 크죠. 근데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 그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요즘에 고3들 수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탐론이었거든요. 사탐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다른 부모님들, 그거 아는 부모님들과 모르는 부모님, 내랑 밀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부모는 아는데 나만 몰랐을 때 오는 그 불안감이 크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소득 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뭐 알겠습니다. 그 OECD에서 한국 교육 정책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 교육의 과제가 높은 성취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수능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 사교육을 많이 쓴다 안 쓴다 이런 부분보다 저희가 사교육을 왜 쓰는지 이 부분을 우리나라 나름대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해외에서의 지적은 우리 상황을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그럴 생각해요. 수도 있죠. 예. 그 부분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쓰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교육에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많이 썼다. 다른 나라보다 많이 썼다. 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군요. 우리의 교육열을 이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지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뭐 약간 이게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를 가진 데들이 또 이렇게 대체적으로 교육열이 높다 뭐 이런 뭐 맞습니다. 네. 문화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공교육을 뭐 정상화 아니면 공교육을 바꿔서도 공교육만을 하고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교육 공교육의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사교육이 메인이고 공교육이 보완제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마 부모님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수업에서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공감을 얻고 부모님들의 관심도를 더 얻기 위해서는 저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부분도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주어지는 그 민원 처리라든지 아니면 예. 학교에서 주어지는 역할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지금 과도하게 된 부분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에 네네. 너무 많은 치여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교사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당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상은 반대로 가고 있죠. 고교학점제 때문에 선생님 한 명당 가르쳐야 되는 과목은 더 늘어났고 업무 분량도 훨씬 늘어났고 학생들의 성적뿐만이 아니라 출석을 체크하는 역할까지도 더 과부하된 상황이니까 예. 이것은 선생님들이 더 아이를 봐야 되는 그 부분에서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사 숫자가 근데 뭐 그만큼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일이 많아진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자주 바뀌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든 부분에서는 체감이 더 되는 건 초등인 것 같아요. 예. 아직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확 와닿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역에서 만약에 많이 준다 그러면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반당 절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체감 예전보다 훨씬 더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업무량도 훨씬 더 줄어들었겠지는 단순 생각이신 그렇군요.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다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한 학년에 20개 반에 70번까지 있었고 오전반, 네. 오후반도 있었던 시절인데 예, 예. 요즘 보니까 한 학년 때랑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죠. 한 학년에 2개 그래서- 반밖에 예.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교육료는 많이 못 빠졌잖아요. 20명 있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왜 아직도 다들 불행할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합니다. 음. 왜 이렇게 그리고 자녀를 한 명 낳거나 예. 학교에서도 예전보다는 물론 줄어들었는데 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부모는 왜 이렇게 힘들까? 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알겠습니다. 화두를 들이면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공간 연속기의 연재들 입시 3부작 중 세 번째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미래의 대안대 방종임 유튜브 교육대 기자 TV 대표와 펼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